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베트남 자산운용 김용환 팀장입니다. 요즘 경제신문을 보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금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여파로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한국 등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증시 조정이 언제쯤 멈출지, 증시의 앞날은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피데스 자산운용 송상종 대표를 모시고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금년 3월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피데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종종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올해 3월 유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의 조정도 예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금년에 전개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은 많이 다른 방향으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차트 보시면 금년 3월에 대체적으로 글로벌 IB들이 금년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예상 경로를 전망해 놓은 겁니다. 컨센서스 평균으로 봤을 때 연초에 한 7%대에서 피크를 친 이후에 금년 중반쯤이면 4%대로 물가가 낮아지고 연말쯤 가서는 3% 이하로 물가가 안정될 걸로 대부분의 IB들이 예상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을 반영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6번의 FOMC에서 25bp씩 총 6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금년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5에서 1.75%가 될 거로 대부분의 IB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예상을 반영해서 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가 금년 3월 달에 1.5%, 10년물 1.86%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년물 기준금리는 페드의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가령 페드가 금년에 6번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최종 금리가 1.5%가 된다 그러면 2년물 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1.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6월, 7월, 8월에도 높은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9월 달에 FOMC가 열렸는데 페드가 일반적인 시장 전망과는 달리 강력한 긴축 정책을 표방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말 페드의 기준금리를 4.4%로 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2년물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4.29%가 형성되어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95%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강력한 긴축 정책 시행에 따른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지금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증시들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비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금년 1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요국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고 왼쪽 차트는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 23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의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고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 23일까지를 보게 되면 베트남 지수는 9% 오르고 인도가 21.7%로 거의 세계 탑 수준이고 태국 같은 나라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후발 개도국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관계가 밀접한 나라는 최근 2년 동안 좋지 않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 갈등 관계에서 혜택을 보는 나라들의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 금리 상승과 같은 금융 환경이 1980년대 초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점에서 80년대 초와 지금이 비슷한지 그리고 30년 전과 지금의 유사한 기류가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금융 환경이 1980년대 초 금융 환경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금융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상기해 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가 65년 이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 3번에 걸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조금씩 오른 것은 미국 정부가 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가령 베트남 전쟁에 따른 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었고, 또 65년에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 정부 지출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다.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 데다가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제1차 오일 쇼크 발생으로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74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8년에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하고 소비자 물가가 14%까지 오르게 되는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까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가 급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또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80년대 초에는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89년까지 9년간 장기간 지속됩니다. 지금은 금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초와 지금의 유사한 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거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급격한 금리 상승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초와 지금이 금융시장 환경 면에서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 한 2년간에 걸쳐서 달러 인덱스가 84에서 125까지 거의 50% 정도 오르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달러 인덱스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가 거의 20% 이상 오르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유사한 금융 환경에서 뭘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야말로 세계 전체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4% 수준까지 올라가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새로 취임한 패드의 볼커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오르게 됩니다. 높은 물가와 높은 기준금리, 자, 이것 때문에 당시에 지금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82년에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올 걸로 예상하고 하방 포지션, 주가가 떨어지는 포지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2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서 브리지워터가 파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81년 상황이 그렇게 암울했는데도 불구하고 82년에 어떻게 주가가 오르게 됐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가 81년 중반쯤 82년에 대공황을 예측하고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게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81년 중반부터 81년 말까지 추가로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82년부터는 전혀 다르게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하였고, 이때부터 1986년까지 S&P 500이 280%가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레이 달리오가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달러 강세의 긍정적 효과를 관가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 물가를 낮추는 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가 관가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해외로부터 달러 자산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자산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해외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원래 긴축을 하면은 굉장히 유동성이 고갈이 되면서 기업이나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는데 해외로부터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레이 달리오가 관가했던 겁니다. 지금 상황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선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입 물가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의 하락이 미국의 CPI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행해서 서서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81년에 그렇게 높았던 인플레이션율이 2년에 걸쳐서 83년에는
3.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선회하고 물가 하락에 긍정적 효과가 선순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2년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18년간 미국이 인플레 없는 장기 호황 국면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연말이나 내년으로 가면서 진정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정될 수만 있다면 지금의 가장 어려움이 서서히 극복되면서 시장에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호황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관건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전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초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3월 달에는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주거비라든가 임금 등 끈끈한 물가 상승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 어렵지만 연초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전망은 많이 좀 틀렸던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에 9.1%를 피크로 8.5, 8.3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YOY 전년 동기 대비 CPI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월 대비 차트로 보시면 2020년 6월 이후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금년 7월과 8월에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제로, 8월에는 0.1입니다. 이걸 좀 면밀하게 말씀드리면 8월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전월 대비 상승률만 넣고 보면 만약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이면 이걸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연간 단위 상승률은 1.2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0.1씩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하면 1년 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현재의 그 물가 추세를 너무 나쁜 쪽으로만 해석했는데 현재 물가 지표만을 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PMI 지불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ISM이라는 것은 미국의 공급자 관리 협회입니다. 그리고 PMI라는 것은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를 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8월달 지수를 9월 초에 발표하고 7월달 지수를 8월 초에 발표하는데 다른 지수에 비해서 빨리 나오고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할 때는 ISM PMI 지수를 보게 됩니다. PMI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냐면 미국의 공급자 관리협회가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들 몇백 개 제조업체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뭘 조사하냐면 신규 주문, 재고, 지불가격, 고용, 수출 등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달보다 증가했느냐, 전달하고 같았느냐, 전달보다 감소했느냐 이런 형태로 설문을 돌리기 때문에 가령 8월 말에 조사해서 9월 초에 발표하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경기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 8월 말에 52.5로 지불가격 지수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개 미국의 CPI 지수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체들한테 너희들이 전달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샀느냐 낮은 가격을 주고 샀느냐 이걸 설문조사에서 맞는 겁니다. 가령 뭐 거의 90에 육박하던 게 현재 52.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CPI에 6개월 선행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CPI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 ISM의 지불가격 지수와 CPI와의 관계를 표시한 건데 ISM 지불가격 지수가 53 이하인 것은 CPI 상승률 1.8%하고 과거에는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52.5가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CPI 상승률이 1.8%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저희들이 보통 도매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선행성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보시면 금년 3월 달에 11.7 피크로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PI에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CPI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를 보시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월 달까지 계속 전월 대비 상승률이 플러스가 나오던 게 7월과 8월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것은 6개월이나 7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었습니다. 이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올라서 과거에 보통 때에 비해서 금년 연초까지 2배로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고차 가격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게 높이 올랐던 게 금년 1월을 피크로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YOY 상승률로 비교하시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게 지금은 거의 제로 수준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올 연말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하니까 작년에 높은 중고차 가격과 금년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 중고차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CPI가 연말로 가면서 중고차 가격 부분에서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물동량이 많아가지고 해운 운임이 팬데믹 이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던 게 금년 연초에 피크아웃에서 5,000불 하던 게 지금 2,000불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CPI 하락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유가입니다. 4월에 WTI 기준입니다. 이건 다 월말 기준으로 표시한 건데 114.6불을 고점으로 해서 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가 상승률이 2, 3%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60, 70% 이렇게 나왔던 것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내년 연초가 되면은 금년의 높은 유가와 떨어진 유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유가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소비자 물가에 작용할 거다. 소비자 물가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유가를 예상할 때 너무 복잡하게 여러 요인을 보지 마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빠지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가라는 게 오르면 그 영향이 다른 원자재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고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원료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 움직임이 소비자 물가 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가가 쭉 올라갈 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랐던 거고 이미 유가가 5개월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후행해서 소비자 물가를 낮출 거다. 그 다음에 밀이나 옥수수 등의 원자재 가격도 유가하고 일치합니다. 4월 정도를 피크로 해서 20%씩 농산물 가격도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렌트비입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일반적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는데 코어 CPI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 정도로 CPI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아래쪽에 있는 게 파란 선이 CPI 렌트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OER CPI 렌트라는 겁니다. 자가 소유자의 렌트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산정 방식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 실제 월세 생활자의 렌트비가 얼마나 올랐냐 이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살아도 그걸 기회비용으로 봐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합니다. 그걸 OER 렌트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ER 렌트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나라나 베트남에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할 때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미국의 렌트비가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지금 7%씩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7% 상승하면 한 35% 차지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소비자 물가를 2.5%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로우의 렌트 인덱스라는 겁니다. 진로우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1억 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의 부동산 조사 회사입니다. 이 진로우라는 회사가 렌트비를 인덱스화해서 발표합니다. 이 렌트비가 금년 2월에 피크를 치고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밑에 실제 CPI 측정하는 렌트비는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CPI 렌트는 12개월 평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그 12개월 평균을 하면은 렌트비가 서서히 계속 올라가면서 진로우 렌트 인덱스를 9개월 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진로우 인덱스가 피크를 쳤으면 9개월 후행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실제 렌트비는 꺾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금년 연말쯤부터는 꺾일 거다. 그렇게 예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이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게 연초에 3.1%이던 게 지금 6.4%. 최근에는 이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되게 10년 국채 금리에 연동합니다. 50만 불 모기지 받는 사람이 올 연초에 받았으면 매월 2,100불을 부담하면 됐는데 지금 받게 되면 3,100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뉴스로 긴급하게 나오는데 지금 YOY 미국 집값 하락률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값 하락이 렌트에 반영하는 것도 후행해서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렌트 계약이라는 것은 되게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올랐던 렌트 계약대로 렌트비를 내고 있는 데 반해서 앞으로 떨어진 집값에 대한 렌트비는 그것은 뭐 1년 후에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렌트비가 CPI를 높게 올렸던 현상도 전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피크아웃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 연말쯤부터는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CPI가 좋은 쪽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금년보다 물가가 진정되기만 한다면 8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미국 주식시장을 좋게 봐도 전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베트남 경제와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비교해서 짤막하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까지 베트남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승률이 좋았던 시장입니다. 그러던 게 최근에 4월 달부터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베트남 매크로 경제 상황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GDP 성장률을 보시면 금년 1분기에 5.0이던 게 2분기에 7.7 뚜렷하게 작년에 비해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을 세계은행에서는 7.5, 무디스에서는 8.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3%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또 2분기에도 마이너스 0.6% 성장을 하고 있고 애틀란타 패드에서 GDP 나우라고 해서 매분기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분기, 4분기도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느 나라보다 경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수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트를 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의 제조업 PMI 지수를 조사할 때 신규 주문을 조사하고 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지수 이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선행성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이게 좋다는 것은 신규 주문이 많고 재고가 적다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이게 굉장히 나쁘다는 것은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있고 재고는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제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달에 마이너스 9.3입니다. 마이너스 9.3을 기록했던 게 1945년 이후로 거의 몇 번 없을 정도로 나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막 터졌던 2020년 3월, 4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 그리고 1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3년부터 75년. 딱 4번밖에 없었답니다, 과거에. 그럴 정도로 지금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게 나빠져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때만큼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MI 지수가 7월과 8월을 비교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7월 달까지는 PMI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7월달 전체 PMI 지수가 52.8이 나오고 8월달 PMI 지수가 또 52.8이 나옵니다. 7월에서 8월은 옆으로 횡보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빴던 게 연말로 가면서 서서히 바닥을 치고 회복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거다. 되게 정상 수준이라는 것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정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제조업들의 재고는 조금씩 줄어들 거고 신규 주문은 조금씩 늘어날 거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CPI는 최근에 들어서 3.2, 3.0, 2.9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유가가 낮아진 것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낮으면 현재 수준에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갈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베트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거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CPI 상승률은 대개 3% 내에서 안정될 거니까 뭐 매크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인데 두 가지에서 다 어떤 나라보다 베트남이 굉장히 지금 좋은 매크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역 수지와 환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지금 8월 말까지 40억 불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항상 흑자를 내준 나라였는데 올해는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6년 이래로 계속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FDI도 꾸준하게 8월 달까지 128억 FDI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 불씩 FDI가 들어오고 있다. 금년에도 대체로 이 정도의 FDI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도 흑자를 내고 또 FDI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동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달러 강세, 자국 통화 약세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금년에 18.7% 오르고 인도가 굉장히 좋은데도 환율이 8.7% 올랐습니다. 태국도 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는데 환율은 11.6%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동달러 환율은 4% 정도 올라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 5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도 동달러 환율이 4.8% 오른 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31%가 올라서 환율이 베트남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에서 5%로 올렸습니다. 베트남 내부의 요인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해외 요인이 추가돼서 베트남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5년 국채금리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연초에 1% 이하로 굉장히 낮았던 5년 국채금리가 최근에 4%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베트남 주가 하락은 다른 매크로 요인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요인이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게 은행의 유동성이 좀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동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베트남 중앙은행이 최근까지 200억 달러 정도의 달러 매각을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억 달러 정도의 달러 매각을 단행하면 그 달러가 베트남 시중에 풀리고 동화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동화 유동성이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은행의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베트남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오히려 무역수지나 FDI로 들어오는 달러를 오히려 매입하는 지금과는 반대의 시장 개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유동성이 시중에 풍부하게 되고 그 결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의 반대 현상은 언제 나타날 거냐? 환율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매크로 경제 상황은 어떤 나라보다 좋아서 그것만으로는 최근에 베트남 시장의 하락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요인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베트남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정되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시장이 안정되고 빨리 회복될 거다. 그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송상종 대표를 모시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국의 금융환경과 베트남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데스 자산운용 송상종 대표 그리고 현지에 나와 있는 피데스 베트남 김용환 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